거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입니다. 송영훈 변호사 먼저 뜬 인물. 네, 이번 주 뜬 인물로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선정해봤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분.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민주당 제주 경선 그 최고위원 첫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19.06% 득표를 해서 1위를 했어요. 2위 후보하고 차이가 3%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5등 안에 최종적으로 들 가능성도 상당히 올라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봉주 전 의원 개인은 떴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결과가 민주당에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지난 총선 때 그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 2017년 목함지뢰 발언 그 망언으로 이제 굉장히 논란이 컸었고 결국에는 공천도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DMZ에서 지뢰를 밟으면은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 이런 망언을 했었고 당시에 이제 피해자가 분명하게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랬는데도 지금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를 했다. 그러면 이것이 점점 민주당의 그 강성당원에 경도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서 개인은 떴는데 네. 당은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금주에 뜬 인물. 저는 두 명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랑 국민의힘의 김대식 의원 두 분입니다. 왜요? 딱히 뭐 언론이 주목한 건 아닌데 여야가 너무 좀 치열하게 붙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한 법안을 공동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 이게 고등교육법 개정안인데 지금 물리치료사 분들을 길러내는 학제가 3년제가 있고 4년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3년제 출신과 4년제 출신이 상당히 반목하고 갈등하고 뭐 이런 양상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학제를 일원화하자라고 하면서 양 의원실에서 밝힌 거는 여야가 상당히 대치하고 뭐 갈등을 겪지만 민생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예. 그래서 물론 공동 발의한 다른 법안도 있는데 그거는 지역의 이해관계, 뭐 지역구 이해관계를 일치하는 뭐 이 정도인데 좀 언론이 주목해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해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런 일이 많아야죠. 많아야죠. 예. 금주에 진 인물로 갑시다. 송영훈 변호사. 네, 민주당 박지원 의원입니다. 왜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이었죠. 예. 이번 주 한 주 그 시사를 뜨겁게 달군 사건으로 수미테리 사건이 있습니다. 그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인데 이제 그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국 정부에 유리한 활동들을 하려면은 미국 법무부에 신고를 하고 활동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서 이제 한국 국정원과 장기간에 걸쳐서 접촉을 해왔다. 뭐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기소된 사건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장 재임 기간과 상당히 겹칩니다. 2020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국정원장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재임 기간 동안에도 국정원 요원들이 수미테리에게 뭐 고가의 선물을 주고 그걸 이제 외교관 실명으로 면세를 받고 예. 이렇게 해서 다 행적이 그 미국 정보당국에 수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공소장해주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박지원 의원도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뭔가 최소한의 좀 책임감을 통감을 하고 뭐 과거 일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나도 최대한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혀야 될 것인데 국정원에 대해서 감찰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 이렇게 약간 책임 면피성 발언을 하고 나섰어요. 그런 점 때문에 이런 태도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공직자다운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주 진인물로 꼽아봤습니다. 네. 자, 장윤미 변호사 금주의 진 인물. 저는 한동훈 후보 꼽았습니다. 네. 일단 좀 저는 외부자이지만 상당히 토론을 보면서 놀랐고요. 그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왔던 발언 때문에 그랬습니다. 공소 취소? 예, 공소 취소 나한테 부탁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전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가 동지라는 말도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이 자당의 동지에게 할 수 있는 공격 포인트인지가 의문이었고요. 이런 정치적 태도를 견지한다면 누가 한동훈 후보를 정말 정치적인 동반자 동지로 생각하고 뭐 고민이나 정치적인 방향성을 공유하고 하겠는가 조심스러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중요한가 당이 중요한가와 관련해서 당원들에게 오히려 개인이 더 앞서는 분 아닌가 그런 정치인 아닌가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좀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뭐 이제 여쭤봐도 이게 당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이제 좋지 않다라는 평이 중평인 것 같고, 이게 비교적 선거 후반부에 나온 이제 한동훈 후보로서는 악재인데 전반부에 나왔으면 또 어떻게 파장이 더 커졌을지 모르겠다는 것 같았습니다. 네. 뭐 본인이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까지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장인미 변호사가 보기에는 그 나경원 의원이 공소 취소 나한테 법무부 장관 시절에 부탁하지 않았어요라고 하는 거를 공개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세요? 전 잘못했다고 봅니다. 송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뭐 한동훈 후보 본인이 이것은 실수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빠르게 사과를 했으니까요. 이게 이제 그 전당대회 투표 들어가기 3일 전 토론에서 나왔고 2일 전에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전당대회 자체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사과를 한 것을 보면서 나름의 일관성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번 전당대회 초입에 있었던 일이 그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 아닙니까? 그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실을 통해서 계속 사과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공식 라인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이 이렇게 뭔가 실수를 했을 때도 어쨌든 빠르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수미일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서 이제 나경원 후보가 조금 전에 우리 라디오 전화 연결했었죠. 네. 나경원 후보는 많이 좀 서운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누가 당대표가 되든 그 패스트트랙 문제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죠.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된다면은 이 문제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더 해결책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가중이 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기에는 근데 이 공소 취소를 부탁한 것, 또 네. 그리고 이런 사실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당 대변인도 이 부분은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에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페널티 규정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재판이나 수사 관련해 가지고 본인의 이제 부당한 방법으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부정청탁금지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야당으로서는 아무것도 안 할 도리가 없는 거고. 다만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하시긴 했는데 그 이후의 태도를 보면요. 일단 바로 직후에 있었던 토론회에서는 이제 나경원 후보가 다시금 문제 제기를 하니까 패스트트랙 기소는 대통령님이 하신 거 아시죠? 라고 되묻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과연 진정한 사과일까? 그리고 마지막 SBS 토론회에서는요. 계속 개인적인 부탁 아니었냐. 본인 개인 사건을 나한테 청탁한 거 아니냐고 또 몰아세웁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과는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하에서 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진짜 사과인지는 좀 물음표가 쳐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 금주의 진인물로 한동훈 후보를 꼽고 이 공소 취소 부탁 이걸 언급한 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네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인 거죠. 그죠? 예. 어. 그러니까 완전 던져주는 거죠. 뭐 네. 한마디로요. 네. 아무튼 전당대회 과정에서 아까 나경원 의원과도 인터뷰하면서 그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자폭하는 시스템. 그래서 후에도 계속해서 뭐 예를 들면 댓글 부대 이런 등등은 이제 고소 고발 들어가고 그러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자꾸 쌓이고 있어요. 맞죠? 근데 그 저기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는요. 그 공소 취소 부탁건은 뭘로 고발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그 과태료 말씀하셨는데 네. 청탁금지법 23조 1항에 보면은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설명에 의하면 나경원 후보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뭐 아무런 그 공직이 없는 사인의 신분에서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으면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한 번에 거절했고 두 번, 세 번 부탁을 받은 게 아니면은 그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7조에 보면요. 그래서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개인적인 부탁 아니었냐라고 예. 토론에서 계속 강조를 했다고 하는 부분, 이제 그 부분은 일반 시청자께서 보시는 시선하고 변호사가 들을 때 딱 감이 오는 거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한동훈 후보가 이거 실수로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동료 전현직 의원들, 그 다음에 보좌관 당직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그게 만약에 어떤 당 차원의 부탁이었다고 한다면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자기 사건을 집단적으로 뭔가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양형에 올라갈 수 있는 사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부탁을 받았다고 하는 한동훈 후보가 본인이 들었을 때 그게 어떤 그 느낌으로 다가왔는지를 정확하게 규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건 나경원 후보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 나머지 26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그렇게 해야지 그 27명이 조금이라도 더 가벼운 결과를 받고 뭐 정치 생명에 영향이 없지 않겠습니까? 법률가의 시선에서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이 이 부탁을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만약 했다고 쳐도 다른 20몇 명은 놔두고 나만 공소 취소해 주세요라고 했겠어요.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근데 당시 그걸 법무장관 입장에서 개인적인 것이었다라고 되묻는다? 전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나경원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봐도요. 본인이 이제 여야 가릴 것 없이 좀 이 공소 자체가 정치적이었다라고 해서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거고 전혀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었다는 취지인데 저는 나경원 그 당시에는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이었는데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맥락도 나경원 의원의 설명을 안 들어도 네. 한 사건으로 상식적으로. 한꺼번에 30몇 명이 기소돼 있는데 딴 사람들은 놔두고요. 나만 좀 빼줘.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저도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될수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그 의원은 당시에 원내대표였잖아요. 패스트트랙 사건 때.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의식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부탁도 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그건 이제 번지수는 좀 안 맞죠. 그러나 어쨌든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예. 이 문제는 좀 그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고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37명이 기소가 돼 있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의 전현직 국회의원 23명, 그다음 황교안 전 대표, 그다음에 보좌관 및 당직자 3명. 민주당은 그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서 전현직 의원 5명, 그리고 보좌관 당직자 5명, 37명인데 정치의 사법화의 정점에 이른 사건이죠. 그러면은 여야가 다 같이 상호간에 처벌 불원을 하기로 처벌 불원서를 내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니 예. 잘 선처해달라는 결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법원에서 뭔가 최대한 가벼운 형의 종류를 선택해서 피선거권에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법원도 이거는 재판을 자꾸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사실 끄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관련된 민주당 인사들 수사를 받을 때 입회를 해가지고 예. 이제 경찰이 어느 정도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봤는데 상당히 상세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전부 방송국. 녹화되고 사진 예. 찍히고 다 했는데요. 국회 CCTV뿐만 아니라 방송국의 이미 제출 명목으로 네. 그 당시를 취재하고 있었던 방송사로부터 상당히 많은 양의 또 테이프를 가져서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사람별로 다 나오죠.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서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법리가 엄청 까다롭거나 한 게 아닌데 이게 정치적인 재판 안 하고 있는 재판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몇 년째 불려다니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이 여야 뭐 전현직 의원들이요, 보좌진까지 포함해서. 네. 아무튼 뭐 그 건은 그 건이고 아까 제가 언급한 뭐 댓글 부대 등등 이거 고소고발 들어가면 수사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사를 해도 뭐가 나올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 예. 같은 경우에 예. 이제 그 주장하고 있는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 스스로도 일단 댓글팀이라기보다는 여론조성팀이라는 게 더 부합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 봐서 그 어떤 있었다고 하는 일이 장해찬 최고의 주장입니다만 댓글 부대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이제 그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처럼 댓글 어떤 추천 순위를 조작한다든가 또는 과거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공무원이 관여돼서 댓글을 달게 한다든가 이런 것과는 사안의 성격이 매우 달라 보입니다. 그러면은 장관의 이미지 관리를 그냥 한 것뿐이다. 그것도 한동훈 전 장관이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하죠. 왜냐하면 장해찬 그 전 최고위원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그 라디오에 나가서 본인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예. 본인 스스로 관여되어 있다고 하면서 한동훈 전 장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 보면은 네. 아마도 한 전 장관은 몰랐을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고 그렇다면 그 뭐 조사를 하더라도 한 전 위원장 개인에게 타격이 있을 만한 내용이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진 않고 그래서 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장해찬 전 최고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문제 있으면 나를 고발해라. 왜 이렇게 법적인 잣대 위에 올라가는 걸 두려워하고 저하냐. 많은 또 보수 논객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법적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이 한동훈 후보를 옹호하고 굉장히 좀 지지하는 아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여러 가짜 계정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문자까지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은 들여다봐야 되는죠. 고의가 있는지 인지했는지 그런 부분을 수사로 밝혀야 되는 국면이 된 것 같고요. 또 여러 보수 유튜버들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실상 청탁을 받고 여론 환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받았다. 뭐 장해찬 최고 그랬지만 배승희 변호사 굉장히 많은 뭐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그런 식의 폭로를 최근에 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리고 뭐 검찰에 있을 때부터 뭐 편집국장이다, 뭐 검찰 편집국장이다라는 뭐 별명이 있을 정도로 기자 관리에 힘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걸 과연 문제 없을 거고 몰랐을 걸로 보이니까 그냥 둘 것인지 일단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 하겠다는 겁니다. 특검해야 되겠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당에서도 공감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서는 계속해서 검찰 수사를 압박할 것이고 뭐 특검법 안에도 포함을 시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당은 아까 이제 송영훈 변호사의 논리로 맞서겠죠. 그런 국면이 앞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아까 뭐 나경원 의원은 결선 투표 갈 거고 자기가 이긴다라고 말했습니다만 지금 판세는 그냥 요지부동 같죠? 요지부동으로 보이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 바닥 정서가 당원들의 정서가 약간 이제 좀 움직이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결선으로 가는 가능성이 요 며칠 전보다는 좀 높아졌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가 뭐 과반을 넘으면 결선을 안 가는 거고 45를 얻느냐 안 얻느냐 이 얘기를 정말 국민의힘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45를 만약에 못 얻는다면 그러면 이게 뒤집기가 가능한 수치 아니겠느냐 뭐 이런 전망들 나오고 뭐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뭐 최근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로 봐서는 뭐 압도적이던데요. 당원 뭐 지지층에서도 그렇죠? 제가 여론조사 하나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그 폴리뉴스가 의뢰해서 여론조사 공정이 이번 달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한동훈 후보가 62.2%, 원희룡 후보가 15.2%, 나경원 후보가 9.2%, 윤상현 후보가 2.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이제 20%를 차지하는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한 60% 이상 지지를 받고 있는 그림은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80% 당원 투표인데 지난 3.8 전당대회 때 김기현 후보가 득표율이 52.93%였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신윤 후보들이 얻을 수 있는 그 득표수 합의 최대치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1년 4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만은 그 득표를 그대로 적용해서 한동훈 후보가 예를 들면 나머지 47.07%를 가져간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러면 앞서 그 여론조사의 20을 놓고 이 당원 득표를 80으로 가정을 해보면은 딱 합해서 50.1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당원 투표를 예상한 건데 그럴 경우에 딱 50.1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결선이 있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글쎄요. 뭐 분위기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이 이른바 이 공소 취소 부탁 발언 사과까지 한 이 부분이 당원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 이제 마지막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당원들이 80%나 또 차지하고 있고 또 40% 이상은 이제 영남권 당원들 조직력도 상당히 세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볼 지점은 투표율이 좀 낮더라고요. 이번에 한동훈 뭐 후보 그리고 원희룡 후보 나오면서 상당히 흥행가도가 예상됐었는데 오히려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당원들이 이런 이슈 그리고 이제 이전 투구를 벌이는 모습에 실망한 것 같아요. 한 5%포인트 정도가 떨어졌는데 끝까지 내일이 이제 모바일 투표는 마감이니까요. 봐야 되겠지만 투표율이 낮으면 아무래도 조직력 가동이 좀 용이한 진영이 유리하죠. 그런데 그것은 좀 친윤계가 장기를 갖고 있다. 이런 평가가 좀 중평이니까 그 투표율이 낮게 나오는 지표 자체는 한동훈 후보에겐 좋은 지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 30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정현정 씨.
네, 먼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데요. 화성 쪽으로 포곡 나들목 부근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다른 도로로 우회하시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옥산 분기점부터 청주 휴게소까지 막힙니다. 입장 휴게소 부근에서 정체고요. 기흥에서 수원까지도 천천히 갑니다.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 사이 사고 있었는데요. 현재 처리는 됐지만 뒤쪽으로 10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면은 천안 분기점부터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천안 휴게소까지 10km가량 천천히 가고요. 옥산 휴게소에서 옥산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상황은 오늘 오후 4시에 세종대로 숭례문 앞에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집회 준비 관계로 세종대로 태평교차로에서 숭례문 구간이 전면 통제되고 있고요. 반대 방면 차로를 나누어서 통행시키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현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핫한 한마디 송영훈 변호사. 지난주에는 제가 그래도 멋진 시구를 하나 뽑아왔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어이없는 말을 뽑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어제 그 소위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했죠. 곽규택 의원이 저를 계속 째려보고 있어요. 5분간 계속 저를 째려보는지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같이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기분 상해죄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 청문회 의사 진행 관련해서 충돌이 있으니까 그 정청래 의원이 곽규택 의원한테 뭘 쳐다봐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곽규택 의원이 뭐 보지도 못합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말로 약간 실랑이가 빚어지더니 예. 정청래 의원이 오늘 곽규택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곽규택 의원이 좀 이렇게 노려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계속 째려보고 있어요. 5분간 째려보는지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째려보면은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해서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장을 좀 쳐다봤다고 퇴장시킬 수 있다는 그런 국회법 해석은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정말. 우리 법사위가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 민주당도 법사위원장을 이분밖에 하실 분이 없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핫한 한마디 장현미 변호사. 저는요 사전투표제 폐지하겠다. 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의 1호 법안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내면서 이제 발의를 한 건데 예. 일단 그렇더라고요. 사전투표제의 신뢰성을 믿기 좀 어렵다. 뭐 소쿠리 투표 이런 이야기도 다시 한번 환기를 하면서 이제 부재자 투표를 늘리고 그걸로 대체하겠다는 건데 이 정치학자셨잖아요. 네. 저는 이런 법안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좀 꼽아왔습니다. 사전투표제를 실시하기 시작한 지가 꽤 됐고 10년 됐습니다. 굉장히 정착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갑자기 이걸 폐지하겠다? 네, 폐지하겠다는 게 본인의 상징 법안이더라고요. 이건 아마 당론으로는 못하겠죠? 그런데 뭐 이게 당론은 아닌데요. 네. 일단 김민전 의원이 발의는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전투표 폐지는 아니지만 축소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13일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선거 6일 남겨놓고부터 사전투표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법정 선거 운동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돼요. 이거는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과 현역이 아닌 후보 간에 굉장히 그 기회가 불평등하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사전 투표 날짜를 뒤로 많이 늦추든가 아니면은 좀 이 비중을 축소할 필요는 있다. 그런 거는 정치 개혁 차원에서 우리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 아까 언급됐던 어제 국회에서의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우리 뭐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그 청문회 자체가 위법하다? 그렇죠. 위헌 위법하다는 입장이 현재 왜요?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대통령 혹은 뭐 국무위원이 됐든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건 법사위에 회부하도록 국회법 130조에 따라서 의결을 해야 비로소 이제 법사위에서 탄핵에 관련된 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5만 명 이상의 청원이 들어왔다는 명분으로 예. 그걸 가지고 탄핵 소추안 발의도 못하면서 왜냐하면 이건 탄핵 사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사유가 없기 때문에 발의도 못하면서 우회적으로 탄핵을 공론화하고 그 탄핵 조사를 명분으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청문회들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한 것이죠. 다만 현실적으로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들어갈 수는 없어서 예. 어제 이제 고육지책으로 들어는 갔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는 이게 위헌 위법하지 않다? 않죠. 국회법에 근거가 있으니까요. 일단 이제 국회에 동의 청원이 있고 5만 명을 높이면 이게 관련 소위에 회부가 돼서 또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절차는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절차는 아니고요. 이제 국민청원이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를 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어지는 법령 근거를 갖고 하는 절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실제로 최근에도 뭐 이런 전례가 없다 뭐 이제 많은 말씀들을 국민의힘에서 하시는데 5만 명이 넘었던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밀양 성폭행 사건도 이제 다뤘다가 관련 또 부처로 넘겼습니다. 행정안전부로 넘기고 예. 독도와 관련한 이슈도 5만 명이 넘었을 때 이제 외교부로 넘겨서 이걸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켠에서는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막 증인들도 나오고 있지 않고 했으니까 좀 더 실질적인 뭐 국정조사나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증인들이 상당수 출석을 거부했지만 또 상당수는 출석을 했어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네. 청문회에 뭐 조금 새롭게 밝혀지거나 뭐 성과가 있었습니까? 사실 별로 새로운 건 없었죠. 새로운 건 없고 기사가 많이 됐던 건 임성근 전 사단장이 예. 점심 때 본인의 친척인 광주고검에 근무하는 검사 친척에게 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또 포착이 돼서 상당히 그 부분이 부적절하다. 뭐 법적 조치 삼겠다. 뭐 이런 게 기사가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변적인 논란거리가 청문회에서 나오고 있을 뿐 예.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혀낸 건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달 21일에 그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를 명목으로 거의 같은 증인들을 불렀습니다. 맞아요. 지금 4주 만에 다시 부른 거거든요. 예. 그리고 4주 만에 다시 불렀는데 새로운 사실관계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런 청문회를 왜 하는지가 사실 의문이고 앞서 제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어떤 그 법사위원장의 위세과시 그리고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탄핵 공론화 이 두 가지에 이바지하는 것 외에는 어떤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측면 전혀 없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다음 주 금요일 날도 또 예정돼 있죠. 네, 예정돼 있고요. 또 사실관계가 전혀 또 드러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임성근 전 사단장이 또 출석을 했잖아요. 본인은 어쨌든 왜 이렇게 구명에 전적으로 대통령실이 나섰을까와 관련해서 사실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 뭐 블랙홀 예, 인베스트먼트 그러면서 이모 씨, 이모 전 대표가 있었던 그 해병대 그 카톡방에 있었던 경호처 직원과 임성근 전 사단장이 찍은 사진 같은 게 어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이모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김계한 전 사령관과 또 찍은 사진들 그러면 이 연결고리가 하나씩 좀 맞춰져 가는 부분이 청문회가 또 성과를 이룬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사이에 그 이모 전 대표가 했다는 발언으로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결혼도 자기들이 시켰다. 자기가 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얘기까지 등장하긴 했죠. 만물의 근원인 것처럼 그 이모 전 대표는 예. 굉장히 그 오버를 많이 하는데 앞서 이제 그 오버다? 그렇죠. 이건 뭐 제가 지난주 우리 예. 코너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송모 씨 청와대 경호처 출신 또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대표의 무슨 팬클럽 대표 발기인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이 무슨 임성근 사단장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무슨 청탁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의문이 들죠. 이재명 대표 팬클럽 발기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청문회에서 그나마 뭐 새로 밝혀진 것이라면 뭐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아닌데 그 말씀하신 단톡방 멤버들과 통화한 내용을
공익신고를 했다고 하는 그 A 변호사. 네. 공익신고자 보호법 때문에 신분을 밝힐 수가 없어서 그동안에 저도 뭐 언론에서 얘기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결국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그 김규현 변호사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는 공개 인터뷰까지 그렇죠.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권성동 의원이 이 그 단톡방에 들어있었다고 하는 변호사가 김규현 변호사 아니냐라고 맨 처음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 뒤에 공익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분을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권성동 의원이 2차로 다시 의문을 제기하니까 그때는 이제 본인이 신분을 공개하고 JTBC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공익신고자로 되면 누군지 보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오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변호사께서 굳이 왜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사실 지금도 그 의문이 잘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총선에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고 네네. 했었던 사실도 나중에는 밝혀지긴 했죠. 예, 민주당이 실제로 서대문 지역에 공천 신청을 해서 경선을 붙었던 사람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권성동 의원이 제보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메시지에 대해서 반박할 논리가 허약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민주당에서 이를테면 조명현 씨 공익제보자라고 하죠. 이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에 비례 신청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뭐 어떤 그 법인카드 의혹을 제기한 분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사람 자체를 비판하는 건 전 동의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논리를 편다는 부분은 상당히 실망스럽고 그리고 일단 이 임성근 전 사단장과 관련해서 뭐 이재명 대표의 팬클럽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단 해병대 출신으로서 해병대의 사성 장군이 나오는 엄청 그 좀 현안을 좀 관철시키고 싶은 동인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같은 해병대 그런 출신으로서. 그러면서 여사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토대로 뭐 별 2개를 달아주겠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에 대해서. 그리고 이 2개를 달아주겠다고 했던 그 조모 치안감인가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또 최근에 나온 단독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영등포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관세청 직원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를 하니까 좀 봐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 대단히 부적절해서 인사혁신처에서 들여다봤어요. 징계를 해야 된다. 근데 아무런 징계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영등포서의 수사 일선에 있는 경찰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요. 결국 구두경고로는 끝났는데 상당히 의문투성이 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명현 씨 얘기한 거 제가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조명현 씨는 공익제보를 먼저 하고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 신청했던 건 훨씬 나중의 일입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민주당 서대문에서 경선을 했던 게 먼저고 이 공익제보가 나중이에요. 선후관계가 완전히 다르고 그다음에 조명현 씨가 무슨 자기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오인되게끔 그렇게 공익신고를 하진 않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민주당과의 관련이 있는 분인 것도 사실이고 근데 네. 이분이 이모 전 대표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것 또한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주장 자체가 어찌 보면은 과장됐을 것이다. 내지는 그냥 허풍이다.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인 거죠. 뭐 국민의힘의 입장까지 갈 것도 없이 저는 이거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법원 앞에서 했던 그 발언을 그대로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했죠?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나오고 나서 예. 중앙지법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입장문을 읽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여러분은 주가 조작 같은 거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다 믿냐?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 논리 그대로 적용하면요. 이모 전 대표라고 하는 사람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연루돼서 1심 어쨌든 유죄 받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어떤 과장되거나 뭐 허풍을 치거나 허세를 부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인가? 그걸 이재명 대표의 논리대로 하면은 증거 가치가 부족하죠. 그런가요?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사람이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위증죄 처벌을 감내하겠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는 이른바 김건희 폴더가 나왔던 거죠. 법원에서도 주가 조작에 활용된 계좌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검찰이 의견서 냈을 때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인 최은순 씨가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23억 원에 달한다고 썼어요.
그 검찰 의견서에 적시가 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완전 연결고리가 허풍에 불과할 것이냐. 처음에는 뭐 부의와 관련해서 VIP 나는 뭐 후배가 이야기하길래 따라서 뭐 얘기했던 거에 불과하다라고 했지만 공수처가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을 평소에 부의원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부의2로 부르고 다녔다라는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들여다볼 여지가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저희도. 네. 그러나 그런데 의심스럽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이게 반론에 불과한 어떤 간접적인 정황도 될까 말까 한 것인데 이걸 덮어놓고 사실관계로 단정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나저나 공수처 수사 결과는 언제쯤 나온답니까? 빨리 나와야죠. 예, 국민적으로 지금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수사를 좀 서둘러서 빨리 좀 뭔가 매듭을 지어야 그 다음 단계를 논의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네, 빨리 나오길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게요. 왜요? 실제로 이 담당 일단 인력도 공수처가 부족한데 담당 검사 중에 한 명이 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모 씨의 이 변호사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련된 사건, 왜냐하면 이제 지금 불똥이 또 이 뭐 해병대 출신들한테 튀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과거에 맡았던 사건에 이제 심지어는 변호사로까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기피하고 그러면서 더 더뎌지고 그래서 공수처 수사 지금 일단 최상병 사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통신 기록 보존 시한이 1년인데 그 기간도 실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빨리 대통령께서도 거부권 행사 계속 하시는데 민주당은 아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예. 재부의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균열이 있을 거라는 뭐 일말의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했던 이걸 안 받을 도리가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특검을 한다고 통신 기록이 더 확보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사안이 작년 8월 9일까지 벌어진 일들이 핵심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제출해서 국회로 다시 되돌아온 특검법에도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당장 뭐 가결이 돼서 공포를 한다고 해도 20일 뒤에는 특검이 수사 착수할 땐 이미 8월 9일 지납니다. 그리고 통신 기록은 지금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게 어제 청문회에서도 그 주진우 의원한테 여당 의원들이 뭐 지금 법사위원으로 앉아 있는데 추궁했잖아요. 예. 44초 동안 통화한 거 뭐냐. 그랬더니 주진우 의원이 아니 1년 전에 일반 전화로 44초 통화한 거 내가 그 내용 어떻게 기억하냐. 사실 그게 맞죠. 1분도 안 되는 통화를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공수처가 너무 수사가 오래 걸려서 국민들에게 좀 피로감을 주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변호사 출신 검사 한 명이 수사에서 배제가 된 그런 사정이 있다면은 예. 다른 부서에서 빨리 검사 파견해서 인력을 다시 정상화하고 저 수사에 더 박차를 가해야죠. 뭐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통신 기록 등등은 뭐 이미 다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자료를 넘겨주게 돼 있으니까 그건 뭐 별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제 어제 있었던 그 청문회까지 좀 짚어봤고 아까 전반부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나눠봤는데 민주당 전당대회도 이제 토론회 벌써 이제 시작됐더라고요. 네, 시작됐고 일단 김두관 후보가 등장을 해서 그래도 뭐 보는 맛이랄까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너무 뜨겁고 너무 뭐랄까요. 이제 분열 양상으로 가는데 비교적 민주당은 뭐 언론 주목도도 좀 낮고 이제 국민의힘보다는 다만 이제 좀 차분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정책 위주로 토론회가 또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김두관 후보가 이 전공법으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딱 거론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대목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아마 10월 달에 한 2가지 선고가 나올 그러니까요. 걸로 보이니까 선거법하고 위증교사죄 두 가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또 이재명 대표의 뭐 어떤 정치력이 뭐 상실되거나 그럼 내가 대안이라는 걸 좀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두 사건이 나오더라도 1심이어서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항소를 기계적으로 하고요. 또 수용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또 이재명 대표가 항소를 할 테니까 이게 이제 확정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종부세, 금투세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어떤 뭐 정체성을 가진 정책이냐 예. 이런 노선 경쟁을 하는 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 지금, 토론회는? 예. 토론회는 일단 그 CBS 토론회에서 김두관
그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다만 그 토론회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김두관 후보의 언어가 좀 날이 서 있지 않고 뭔가 좀 물러요. 전 주관적으로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 예. 그다음에 아쉬운 부분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김지수 후보가 좀 많이 아쉬운 게요. 굉장히 젊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대표 출마를 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제고할 기회인데 문제는 이 후보가 서사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부통령 후보로 이번에 지명이 된 그 제이디 벤스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 1984년생이지 않습니까? 또 그 힐빌리의 노래라고 예. 하는 그 책으로 굉장히 많은 명성을 얻었고 그래서 그 제이디 벤스는 서사가 있어요. 근데 이 84년생 벤스하고 김지수 후보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요. 김지수 후보가 86년생이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왜 이렇게 약간 돈키호테처럼 왜냐하면 선출직도 안 했는데 지금 당대표에 도전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예. 뭔가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토론회에서 그런 게 잘 안 보인다라는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김두관 후보는 오늘 지금 제주 지역 경선 결과 발표가 됐잖아요. 첫 경선지에서 15% 득표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박용진 후보가 2022년 얻었던 그 22.2% 득표에도 많이 못 미쳐요. 그러면은 민주당의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이 노무현 정신을 많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노무현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그 대선 그쵸. 직전 경선 출마할 때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겨준 교훈이라고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난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이게 본인의 어머니가 남겨준 가훈이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 연설에서 해요. 예. 그런데 민주당 비명계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면서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래서 15%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15%면 많이 나온 거 아닌가요? 또 생각보다 선전했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77.77%보단 더 많이 또 제주 권리당원들한테는 80% 넘게 이재명 대표가 표를 가져왔으니까 그때보다도 더 높이 받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민주당에서 전당대회에서 청년이 나온 게 이례적이진 않습니다. 이게 우원식 지금은 이제 국회의장이 되셨는데 그때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겨뤘던 전당대회 때도 청년이 출사표를 던졌던 전례는 있거든요. 예. 근데 언론이 별로 주목하지 않고 이제 본인도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딱 콘텐츠가 무르익은 채로 나왔다는 인상을 주는 청년들이 많이 없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토론회에서 그 사법 리스크 언급한 거 하고 또 하나 이제 정치적으로 주목되는 거는 지방선거 공천권 관련해서 네네. 김두관 후보가 질문한 거. 그건 네. 어떻게 보셨어요? 상당히 집요하게 그 부분을 네. 묻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민주당의 당헌 당규가 대선 출마자는 대선 1년 전에 내려와야 되는데 일단 대선이 2027년 3월 3일에 있고 그렇다면 그 규정상 2026년 3월에는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지방선거는 아까 2020 그러니까 전해니까 2026년 3월에는 내려와야 되는데 예. 지방선거가 그해 6월에 있어요. 예. 그럼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재명 대표가 하는 근데 거거든요. 얼마 전에 당원 당규를 바꾼 건 있죠. 바꾼 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좀 차용해서 바꾼 건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런 문제도 있었으니까 1년 전에 만약에 못 내려오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예. 대통령 선거가 막 당겨지면. 그럼 그 1년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좀 예외로 한다라는 걸 그 맥락에서 넣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김두관 후보의 뭐 공천권 행사하려고 지방선거에 뭐 영향력 행사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거는 좀 저는 동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국민들께서는 많이들 그렇게 보시죠. 왜냐하면은 그런 당헌을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될 것이 유력시 되는 상황에서 개정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일부러 왜 그 조항을 고쳤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대선 1년 전에도 대표 사퇴 안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 예외 조항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민주당은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그때 사퇴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기초 의원 한 명조차도 비명계가 공천받기 어려운 그런 일극체제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로서는 토론회에서 그런 점 지적을 해야죠.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상당한 이번 사유가 당원 당규 있어야 개정 때문에. 예, 개정인데 개정도 국민의힘이랑 제가 알기로는 토시 하나 거의 틀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공천권 행사가 목표 같은 논리라면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똑같이 전당대회 그 지방선거에서 공천권 행사하려고 막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규정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사실은 정말 아주 국가 비상상태 뭐 대선이 이제 앞으로 당겨지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개정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별 국가 비상사태가 없으면 지방선거 앞두고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는 근거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용 대표 사퇴를 안 할 수는 없을 명분이 겁니다. 없다. 당원들이 그런 부분까지 용납하진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 얘기하셨으니까 국민의힘 얘기만 10초만 하겠습니다. 예. 이번 전당대회 보셨겠지만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당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조항을 동원해서 25년 9월에 뭐 사퇴를 안 한다. 그 다른 대선 주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아마 안 될 것이다. 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예. 김두관 후보 측에서는 계속해서 그걸 문제제기하는 건 있을 수 있었다. 네, 네. 다 가능한 논리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거두절미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바가 부르는 SOS 함께 듣고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Where are those happy days that seem so hard to find? I tried to reach for you, but you have closed your mind.